안녕하세요, 박래호입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나요? 또 그동안에 한두 번 또 그 이상의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한 분 고민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만든 책도 있습니다. 이 책이든 저 책이든 간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면 좋은데 떨어진 이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대부분 어떤 것이냐,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또 내지는 공부할 때 기억을 하고 싶어도 시험장 가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런 분이 많으십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요약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확실하게 어떠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대강 알고 답만 자꾸 암기하려다 보니까 시험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내가 공부했던 똑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아서 그냥 떨어졌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문제가 떨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만 계시면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여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험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출제 과목이 몇 과목, 이 정도는 달고 계시죠? 4과목의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8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과목은 교통 관련 법규가 25문제가 나와요. 그 교통 관련 법규라고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화물운수사업법,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교통 관련 법규인데 여기에서 25문제가 출제해서 나오고요. 두 번째 과목은 안전운행에 관한 요령, 이래가지고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에서 25문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과목이고요. 세 번째 과목은 화물 취급 요령입니다. 15문제가 나오는데 화물 자동차를 직접 운행 안 해보셨기 때문에 취급 요령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과목은요, 운송 서비스 15문제가 나와요. 고객하고의 상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비스를 어떻게 베푸는 게 좋으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80문제가 나오죠. 4과목에서 80문제에서 몇 문제를 맞추면 합격일까요? 국가고시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80점, 100점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자격증 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60점만 딱 넘게 맞추십시오. 60점을 맞추려고 한다면 80문제에서 몇 문제? 48개만 맞추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와 같이 자동차에 관련된 교통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화물 취급 요령, 운송 서비스를 각각 과목별로 나누어서요, 제가 최근에 출제됐던 출제 경향에 맞게끔 문제화 시켜서 여러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에 합격하세요. 문제를 충분히 이해되도록 반복해서 이 영상도 반복해서 보시고요, 한 방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서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걸로 봐요. 자, 도로교통관계법령 중에서 첫 번째 도로교통법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동차 운전을 하시면서 도로교통법규를 잘 알고 계시고 잘 지키고 운행을 하셨죠. 자, 그러면 도로교통법은 왜 만들어졌는가? 제정 목적이 꼭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정 목적은요, 도로교통상의 위험 제거는 물론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통상의 위험 제거는 물론이고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것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도로교통법의 도로 개념의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어요. 첫 번째,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다. 근데 도로교통법에 도로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그 도로의 개념이 뭐냐는 거죠.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를 통행할 때 돈을 내죠. 그걸 유료도로라고 그러잖아요. 따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도 역시 도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역시 도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자동차에 대한 도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 도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도로라고 그러고요. 네 번째, 아파트 단지 및 학교 내외 도로는 도로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고 계신 분, 그 다음에 학교 내에 그 학생들, 교직원들만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이 얘기는 도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준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에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교통을 위해서 설치된 공로, 공공하게 이용되는 도로 중에서 명칭으로 고시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 가면 어디 무슨 면, 무슨 리 그러죠. 따라서 그 면에 가면 면도, 그 다음에 이에 가면 이도 그래요. 그 다음에 농어촌도를 농도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는 개인의 도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로의 개념은 아니다. 개인의 어떤 그 본인만 사용하는 도로이다. 따라서 두 번째의 정답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시고 답을 맞춰내시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좀 꼬여서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 봅니다.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턱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 차가 인도로 튀어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어떤 돌 같은 걸로 쭉 놓았죠. 그 돌을 놓은 것이 무엇이냐? 돌석자 생각하시면 되죠. 따라서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1차로, 2차로, 3차로를 구분하는 선이란 말이죠. 그것은 차로의 분류를 하기 위한 것이 차선이고, 차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차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연석선. 역시 연속으로 이렇게 쭉 하니 돌로 왔다. 이것이 바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로 된 것이다. 연석선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앙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방향으로 자동차가 운행하면서 서로 부딪힘이 없도록 선을 갈라놓은 곳을 중앙선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 문제로 봅니다. 자, 네 번째 문제를 보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자전거 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인도입니다.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도 이와 같이 돌로 놓은 연석선이 있기도 하고요. 그냥 페인트만 칠해져 있는 곳도 있기는 하지요. 그것은 이제 자전거 전용 차로냐 또 내지는 자전거 도로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된 돌로 놓은 걸 연석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주정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이와 같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차선입니다. 1차로와 2차로 동일 방향의 차로를 구분한 것은 무슨 색? 하얀색, 백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서의 분류를 해놓은 것은 중앙선. 중앙선은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른 목걸이 되어 있는 보시는요, 앞에 그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는 예고 지면 노면의 표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봅니다. 네 가지 색의 차량 신호등. 우리가 신호등 보게 되면 등이 요새는 세워져 있는 종횡은 없고요. 전부 횡형으로 되어 있는데 3색 등이 있고 4색 등이 있죠. 4색 등의 차량 신호등이 횡으로 옆으로 배열된 경우 좌측으로부터의 순서가 어떤 것이냐 그렇죠. 자, 우리가 운전하면서 신호를 보고 다니지만 그냥 우연찮게 보면 제일 왼쪽이 녹색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색깔, 그 다음번에 있는 색깔, 그 다음 세 번째 있는 색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색깔, 좌측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어떤 걸까요? 이와 같이 제일 왼쪽에 있는 색깔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적색, 그 다음에 황색이라고 하는 노란색, 그 다음에 좌회전 표시, 그 다음에 직진할 수 있는 청색, 파란색 표지로 되어 있죠. 따라서 4색 등의 신호등이 횡으로 옆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적색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적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녹색 화살 표시,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는 그냥 편하게 운전하면서 그냥 별로 관심 없었어요. 아, 적색이 빨간불 들어왔네? 서야지. 녹색이니까 가야 돼 했지만 막상 시험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쉬우면서도 깜빡 놓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신호등에서 전멸등이 있어요. 깜빡 전멸. 이것은 보통 차가 많지 않은 경우에 또 그 시간대에 따라서 또는 차로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차량이 빈번하게 교통이 안 될 때 전멸등 사용하고 있는데 전멸등이 빨간색으로 전멸되는, 적색으로 전멸되는 등이 있고 노란색, 황색으로 전멸되는 데가 있어요. 자, 똑같이 전멸, 안전하게 주의하면서 가라고 하는 신호는 틀림없이 맞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르다. 적색으로 깜빡 전멸하고 있을 때는 무조건 섰다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노란색 깜빡 할 때는 서행하면서 주의하면서 가라. 다 주의하면서 운행하라 하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적색은 어떻게 한다? 섰다 가야 된다. 주황색은 그냥 노란색이죠. 황색은 서서히 서행하면서 주의하면서 가십시오라고 하는 전멸등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주 나왔던 문제들로만 정리돼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차로에 차량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전멸될 때 운전자 행동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우리가 운행하다 보면 교차로에 가기 직전에 황색불이 들어오잖아요. 황색불이 들어왔을 때 갈 거냐 말 거냐 망설이다가 아차 잘못해서 그냥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이 날라오는 경우가 있죠. 황색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무조건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단 교차로의 정지선을 막 넘어섰는데 황색불이 들어올 때 됐어요. 그때는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는 자동차 운행하다가 신호가 바뀔 쯤 된다, 정지선 가까이 왔는데 황색불 들어왔다, 무조건 서야 된다. 그 얘기는 다음 신호를 기다려라, 그런 거죠. 따라서 1번, 차만은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황색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차마 앞에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3항, 차만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있을 때만 정지한다? 아니다. 다음 사항, 다른 교통을 보고 교차로를 진입한다? 다 말이 안 된다. 황색불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교차로 직전에 정지선 앞에서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서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막상 이와 같이 문자가 돼서 문제화되게 되면 이게 뭔 말이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죠. 도로에 위험이나 위험물이 있는 부근을 알리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의 명칭은 무엇인가? 자, 교통표지판은 여러 개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주의표지, 지시표지, 그 다음에 규제표지가 있는데 규제표지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따라서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는 어떤 것이다? 1항 주의 아니죠. 2항 규제표지가 맞고요. 3항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는 별도로 신호 표지판에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지판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지시표지는 어떤 것이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유턴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방 통행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지시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표지. 이건 뭐예요? 주의하시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강변도로다. 이쪽에 밑에가 떨어지면 물이니까 조심하십시오. 근데 이 표지가 어떤 표지입니까? 라고 문제화돼서 자주 나왔던 거예요. 강변도로. 그 다음에 어떤 산 밑에를 옆에 갈 때 보게 되면 낙석, 돌이 떨어지니까 주의하십시오. 이거 뭐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것이 강변도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차로의 폭이 좁아진다. 차로의 폭이 좁아진다. 표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앞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하는 표지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앞에 부분이 길이 좋지 않다. 요철 부분이다. 울퉁불퉁한 길이다. 터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주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다음 표지가 지시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자주 나왔던 것들이니까 강변 도로이다. 낙석 주의하십시오. 차로가 좁아진다. 앞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앞에 길이 요 차례입니다.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규제 표지예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주정차 금지. 자동차가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가 이쪽으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고요. 이것은 우회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자동차가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위험물 차량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 화재의 모양같이 되어 있지만 위험물 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물 차량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규제 표지이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주의 표지, 지시 표지, 규제 표지가 3회 표지인데 그 다음에 표지가 보조 표지가 있어요. 여기서까지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상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눈이 있다. 또 내지는 비가 자주 내리는 곳이다. 이런 걸 기상 상태를 알려주는 보조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다 차를 세우면 견인됩니다. 라고 하는 견인지역 이런 것들이 주의, 지시, 규제는 아니지만 그 옆에 대개 이런 것들이 보는데 보조 표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표지가 있는 게 뭐예요? 노면에 써 있는 표지. 아, 이쪽으로 가면 서울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부산 갑니다. 이쪽으로 가면 대전 가고요. 이쪽으로 가면 광주를 갑니다. 라고 하는 노면 표지가 있는데 그건 글씨로서 우리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노면 표지 중에서 이와 같이 삼각형인데 삼각형이 뭐라 할까요? 반대로 되어 있다고 볼까요? 보통 삼각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하지요. 하지 않죠. 보통 삼각형은 이런 걸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 역으로 되어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본 차로에 끼어드는 자동차가 말하자면 휴게소 같은 데서요. 휴게소 같은 데서 나오는 자동차가 본 차로로 들어갈 때에 양보하고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양보 표지의 개념이다 해서 역삼각형 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보 표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아두십시오. 역삼각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횡단보도 전에 이렇게 좀 두툼하게 올라와져 있고 정삼각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이것은 뭐예요? 앞에가 약간의 오르막 경사도로이다.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노면 표지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기본적인 경우에요. 교통의 표지의 기본적인 건 세 가지. 지시, 주의, 규제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도록 하죠.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안전지대는 뭐예요? 긴급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갓길에 설치된 도로의 부분, 그것도 이상하죠. 2항 도로횡단 보행자나 통행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다.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보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위험이 있었을 때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곳. 그래서 7번의 답은 정확하게 두 번째 2항이 되겠습니다. 3항 고장 차량 등이 들어갈 수 있지만 고장 차량 등이 비상 출차할 수 없는 지역 아니다. 고장 차량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4항 노폭이 넓은 도로에서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차도에 설치한 부분, 그것도 아니다. 자, 안전지대라고 하는 거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안전을 위해서 인공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자동차나 보행자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자, 안전지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안전지대가 이와 같이 하얀 선으로 안전지대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선 개념에서 양쪽을 발라주는 안전지대고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같은 차로 안에서 이와 같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하얀색이든 노란색으로 되어 있든 간에 안전지대는 어떠한 자동차 간에 특별한 경우 비상시가 아니면은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일이 지나가서도 안 된다. 지나간다고는 자체도 법규상의 위반이다. 안전지대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적재 중량 1.5톤 화물 자동차의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얼마로 규정되어 있는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시험은 잘못된 것 같을 정도로 자주 꼬박꼬박 나오고 있다. 1.5톤 화물 자동차의 최고속도 얼마? 80. 최저속도는 얼마? 50.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적재적으로 1.5톤 화물 자동차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얼마인가로 규정되어 있느냐? 최고 속도 얼마? 80. 그 다음에 최저 속도 이게 틀렸네요. 50이라고 돼야 됩니다. 따라서 1, 2, 3, 4항 중에서 표기가 잘못됐어요. 아마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최고 속도 얼마? 80. 그 다음에 최저 속도는 얼마? 50이다. 여러분 수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적재 중량 1.5톤 화물 자동차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는 꼬박꼬박 나와요. 최고 속도 얼마? 80. 최저 속도 얼마? 50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답을 여기다 체크했지만 이게 지금 잘못 표기됐다고 보시고 50이라고 고쳐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볼까요? 자동차 전용 도로의 최고 속도와 최저 속도. 이건 뭐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가 얼마? 90km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 속도가 얼마? 30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최고 속도 90, 최저 속도 30. 다시 설명드리면 고속도로상에서 1.5톤 자동차는 최고 속도가 얼마? 80, 최저는 얼마? 50.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자동차만 다니는 길이에요. 고속도로는 아니에요. 전용 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얼마? 90, 최저 속도가 30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로 보도록 합니다. 안개와 비, 눈 등으로 인해서 기후 상태가 좋지 않군요. 이때에 악천후라고 그러죠. 최고 속도의 100분의 50을 감속한 속도로 운행할 경우가 아닌 것 그랬어요. 자, 규정 속도가 60이면 60, 또 내지는 80이면 80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도로상에 표지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반절로 그러니까 30km로 기후가 안 좋아요. 얼마로? 40km로 말하자면 속도를 줄여서 가야 된다. 100분의 50, 2분의 1로 줄여라. 어느 때다? 눈이 많이 와 있다. 빙판길이다.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것이 100m도 안 보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100분의 50, 2분의 1로 줄여야 돼요. 따라서 폭우나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가 안 돼. 100m 넘어는 안 보인단 말이죠. 이때는 100분의 50으로 줄여야 돼요. 그 다음에 노면에 눈이 20mm 이상 쌓였다. 눈이 많이 쌓여있네요. 이때도 역시 100분의 50. 노면이 얼어붙었다. 빙판길 100분의 50, 2분의 1로 줄여야 돼. 노면이 젖어있는 도로 운행할 때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얼마? 그 속도 20%만 줄여서 운행하는 게 안전하다. 더 줄이면 더 안전하겠죠만은. 따라서 80km 구간에서 노면이 젖어 있다면 100분의 50이면 40이지만 20%니까 얼마? 28에 16, 16km를 시속에서 빼서 최소한 얼마? 64km 이하로 운행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악천후일 때에 규정 속도에서 반절로 줄이느냐, 20%만 줄이느냐 하는 것은 나눠져 있다. 100분의 50, 2분의 1로 줄일 때는 빙판길, 눈이 20mm 이상 쌓였을 때,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었다든가 또 안개가 많이 해가지고 앞에가 100m 앞이가 안 보일 때, 이때는 100분의 50이에요. 그러나 노면이 순수하게 젖어 있을 때에는 그냥 20%만 줄이는 것이다. 이것이 안전 운전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답은 몇 번으로 사항에다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문제를 봅니다. 차량이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곳,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곳은 법규상에 정해져 있죠. 근데 앞지르기는 어느 경우도 해서는 안 되죠. 어느서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면 안 되죠. 터널 안에서도 앞지르기 안 되죠. 따라서 터널 안에는 전부 다 하얀 페인트로 차로를 분간하는 차선이 그어져 있지만 실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추월이 안 되죠. 터널 안. 다리 위도 마찬가지. 다리도 위험하죠. 일반 통행로라고는 자체는 뭐 앞지르기 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되는 곳, 안 되는 곳이 아닌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거기에 아닌 것 그랬으니까 일반 통행로이다. 정답은 11번의 사항에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째 문제 보죠. 다음 중 긴급자동차 해당되지 않는 것. 긴급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급한 거예요. 어떤 거다? 소방차, 구급차, 앰뷸런스라고 그러죠. 구급차. 그 다음에 군환차. 군환차는 뭐예요? 자동차가 뭐 다리 난간에 떨어졌다? 군환하는 거. 자동차 고장났다? 끌고 가는 거.
견인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군환자동차의 개념인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긴급한 자동차는 아니에요. 혈액 공급 차량, 긴급 자동차입니다. 따라서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이 긴급 자동차이지 군환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번째, 철길 건널목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는 거 그랬어요. 철길 건널목은 시험에 꼭 나오죠. 뭐가 나온다? 일단 정지해야 된다. 철길 건널목 앞에서 무조건 일단 정지한다. 근데 철길 건널목은 교통이 많은 곳에서는 1종, 교통이 조금 빈번하지 않는 곳은 2종, 그 다음에 거의 빈번하지 더 않는 곳은 3종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4종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철길 건너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1종, 2종, 3종이 있다. 그러면 1종, 2종, 3종은 대부분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 보죠. 이와 같이 차단기가 있는 게 있어요. 차단기, 그 다음에 신호등, 그 다음에 표지판,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은 상당히 교통이 많은 곳이니까 더 주의하십시오 해서 1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단기와 경보기와 건널목 표지판 세 개가 다 있는 것은 철길 건널목의 1종, 2종은 차단기가 없어요. 2단계는 경보기하고 표지판만 있고 3종은 표지판만 있는 것. 표지판만 있는 건 3종, 이 두 개가 있는 것은 2종, 세 개가 다 있는 것은 1종이다. 철길 건너목은 3종이 되어 있다. 3종으로 나눠져 있다. 분류되어 있다. 그 다음에 철길 건너목은 절대로 일단 정지해야 된다. 서행 이런 거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철길 건너목은 딱 두 가지 시험 문제가 나와요. 어떤 거냐? 철길 건너목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정지해야 된다. 알아두시고요. 철길 건너목은 몇 종으로 나눠 있다? 1종, 2종, 3종으로 나눴다. 1종은 어떤 것이냐? 이 세 가지다. 있는 것이 1종이다. 2종은 이렇게 되어 있다. 3종은 이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4번째 문제 보죠. 다음 중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곳의 연결이 잘못된 것 그랬어요. 자, 정차와 주차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차나 주차나 자동차가 다 서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차라고 하는 거하고 주차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주정차라고 하지만 정차 위반, 주차 위반은 나눠져 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정차라고 하는 것은요, 차가 5분 이내에 안 떠나면 주차에 들어가요. 4분 안에 떠났다? 이건 정차 개념이죠. 그러나 시간만 따지는 않는다. 5분 이내에 떠나야만이 주차가 아닌 것이다. 그 다음에 5분 이내에 떠난다 하더라도 시동이 켜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분 만에 떠났지만 시동이 꺼놓은 상태, 이것은 주차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자가 자동차 안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차예요. 다시 그러면 5분 이내에 떠나야 되고 운전자가 차 안에 있어야 되고 시동이 걸려 있을 때에는 정차, 이것이 넘어가면 주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편의점에 가서 물 하나 사 먹어야 되겠다 해서 물 사 먹으러 얼른 갔다 오는데 한 2분뿐이 안 걸렸어요. 2분뿐이 안 걸렸지만 그건 뭐다? 주차. 왜? 운전자가 내려서 자동차에서 떠났기 때문에. 따라서 주차와 정차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정차가 무조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냐?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주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m 이내는 주정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자동차가 주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소방시설로부터 15m 아니에요. 5m.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만 주정차가 안 된다. 15m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14번의 문제는 소방시설로부터 15m 틀린 답이에요. 얼마? 5m라고 한다면 답이 맞는데 15m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14번은 사항이 정답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차와 주차의 금지가 어떤 것이냐라고 보죠. 정리하시죠. 자,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는 절대 주정차에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부터 몇 메타? 5m 이내는 주정차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는 어떤 그 도에서 사방에 10m, 그 안에는 자동차 주정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선이 설치된 곳은 10m 이내에서는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주정차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과 소방장비로부터 얼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5m 이내, 5m 이내는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차와 정차의 개념을 5분 개념, 운전자 있었느냐 없었느냐, 시동을 켜놨느냐 꺼놨느냐 따라 주정차 위반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정차가 어느 곳이 이곳 이해는 뭐 되겠죠. 어느 곳에서는 안 되는가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별도로 머릿속에 하나하나 입력을 해두면 이런 문제가 나눠서 나오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죠. 15번째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 등화의 시점은 어느 상태를 말하는가? 언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느냐? 전조등이라는 개념이죠. 밤에 켜야 된다. 밤이면 언제예요? 밤이라는 것이. 밤이라고 하는 건 몇 시라고 한다면 여름 시간대하고 겨울 시간대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전조등, 밤에 라이트는 언제 켜야 된다? 해가 떨어지면 켜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얼마? 일몰되는 시점. 따라서 해가 떨어지면, 해가 지게 되면 바로 헤드라이트는 켜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전조등이 야간 등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일몰되는 시점이다. 알아두시고요. 16번째 문제 봅니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물은 적재정량의 몇 %까지 적재 가능한가? 자, 5톤 트럭이다. 또 내지는 2톤 트럭이다. 1톤 트럭이다. 그러면 딱 5톤 이내만 실어야 되냐? 그러면 좋죠. 안전하고 좋죠. 근데 과저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여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 10%는 조금 줍니다. 5톤 같으면 거기에 대한 110%를 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5,500 이렇게 보면 되겠죠. 따라서 110%까지는 적재량의 적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자격증을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개념에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17번째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그랬어요. 자, 2종 보통면허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거. 자, 승차적으로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그 다음에 적재정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자동차, 군환자동차. 여기에서 봤었을 때 2종 보통 가지고는요, 군환자동차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2종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군환자동차는 특수면허가 있어야 돼. 특수자동차 운전면허가 따로 있잖아요. 견인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견인자동차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2종 가지고 1항, 2항, 3항 다 운전할 수 있지만 군환자동차는 안 된다. 그럼 군환자동차 뭘로 하느냐? 특수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면허의 종류를 봅시다. 면허의 종류는요, 1종 면허가 있고 2종 면허가 있고 뭐 대형 면허가 있고 중형 면허, 소형 면허가 있는데, 자, 1종 운전 면허는 대형 면허, 보통 면허, 소형 면허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 면허가 있다. 특수 면허, 견인자동차 면허, 군환자동차 면허,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면허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종 면허, 2종 면허는 2종 보통, 2종 소형,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운전 연습 면허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시험하고 우리가 관계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운전 면허는 1종이 있다, 2종이 있다.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소형. 2종 면허가 있다, 마찬가지. 대형은 없어. 2종 대형은 없잖아요. 2종 보통, 2종 소형, 그 다음에 원동기 면허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 연습 면허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알아보도록. 1종 대형 가지고는 어떤 것을 운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승용자동차 운전, 승합자동차 운전,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도로 보수트럭, 그 다음에 3.3톤 미만의 지게차 등,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안전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건설기계 이런 것들을 운전할 수 있는 게 1종 대형 면허.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면허가 있어요. 1종 대형에 견인자동차와 군환자동차는 여기서 빼고 별도로 군환자동차와 견인자동차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는 당연히 1종 대형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종 보통 면허 가지고는 뭐 승용차도 운전할 수 있지만 승차적으로는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5톤 미만의 12톤 넘어가면 안 됩니다.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만 1종 보통면허가 운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종 보통면허 가지고는
승용자동차 운전할 수 있지만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이 군환자동차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 군환면허가 따로 있어요. 특수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특수자동차 면허예요. 따라서 1종 보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2종 보통 면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넘어가면 뭘로 한다? 대형 면허 가지고 운전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그러면 대형 면허도 포함되지만 1종 보통이다. 2종 보통 갖고는 안 된다. 그런 거죠. 2종 보통으로는 2종 보통 가지고는 3.5톤 이하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면허증에 따른 운전할 수 있는 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8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기간이 잘못 연결된 거 그랬어요. 운전면허하고 취소연결 잘못된 거 그래서 자, 음주로 인한 피해자 사상 후 뺑소니였다 5년, 사고 후에 뺑소니였다 4년, 무면허 뺑소니였다 5년, 음주운전으로 사고 시는 영구히 아니다. 이런 건 없죠. 영구히라는 거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사항이다. 여기서 정리합니다. 자,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다가 면허증이 취소됐다. 면허증 취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면허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면허증 취소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지난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느냐는 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무면허 운전 1년입니다. 1년 동안 운전면허증 딸 수 없어요. 음주운전, 자 다시 정리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됐다. 면허증 없는 사람이 운전했어요. 1년 안에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안에는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운전했다. 뭐 정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0.08% 이상의 어떤 알코올 농도 나왔을 때 음주운전 단순하게 단속됐다. 얼마? 1년 동안 면허증 딸 수 없어요. 그러나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냈다. 전신주를 받았다. 남의 자동차를 갖다 받아버렸다. 하게 되면 그날로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뺑소니를 했다. 자동차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다친 것도 알고 그냥 가버렸다. 4년 동안 면허증 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가 뺑소니 했다. 이것은 4년이 아니에요. 단순 뺑소니는 4년인데 무면허 운전자가 뺑소니 했다. 5년이고요. 음주한 사람이 뺑소니 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뺑소니했거나 무면허로 뺑소니한 경우 이것은 뭐예요? 5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술도 안 먹고 음주운전도 아니지만 사고 현장에서 그냥 다친 사람을 팽개치고 구조조치 안 하고 가버렸다. 하게 되면 뭐예요? 4년이다. 정리 정확하게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고 꼭 알아둬야 된다. 그러나 여기 사항에서 보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사고 시에 영구히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없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은 근절해야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은요 2번 정도 되게 되면 무조건 영원히 면허증을 못 따게 좀 법을 만들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도 일리도 있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 알아두시고요. 여러분께서 운전면허 취소 기간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무면허 운전 1년, 음주운전 1년, 음주운전했는데 사고 냈어 2년, 사고 후 뺑소니 4년, 그 다음에 무면허 뺑소니 5년, 음주로 또 뺑소니 5년. 이와 같이 정확하게 연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운전면허의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가 아니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벌점이 있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법규를 위반했으니까 안전띠 안 맸잖아요. 3만 원 끝납니다. 그런데 신호위반 또 신호위반 돈만 내면 되지 뭐 이러면 또 이게 그 법규를 잘 안 지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면허증에 대한 벌점을 줍니다. 벌점을 줘가지고 그 점수를 또 합쳐요. 다시 얘기하면 신호위반 6만 원, 그 다음에 벌점 얼마? 15점. 중앙선 침범 얼마? 범칙금 6만 원. 그 다음에 그 벌점 얼마? 30점. 이렇게 점수가 합쳐지는데 점수는 어떤 의미냐? 이걸 계속 합친다는 거죠.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호위반 한 번 했다 15점.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중앙선 침범했다. 30점. 그러면 합해서 얼마? 45점. 이건 뭐예요? 40점만 넘어가게 되면 그 점수의 똑같은 날짜만큼 면허증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40점이 안 되고 1년이 넘어갔다. 말하자면 중앙선 침범 한 번 했다. 뭐 신호위반 한 번 하고 또 내지는 뭐 신호위반 또 한 번 했다. 뭐 30점, 이것도 30점, 총 30점. 근데 1년 안에 이것뿐이 안 했어요. 그러면 30점 하나로 받으신 분이나 15점 두 개로 받으신 분이나 1년이 넘어가면 이 벌점은 전부 다 그냥 싸그리 삭제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40점이 넘는 점수가 되면 이 점수를 계속 합해요. 얼마 동안 합해냐? 1년 동안 합하고 2년 동안 합하고 3년 동안 합해요. 3년 동안 합해가지고 1년에 합한 것이 121점이 넘어가면 면허증 취소. 2년에 201점 넘어가면 면허증 취소. 그 다음에 3년에 271점 넘어가면 취소해요. 그러나 5년이나 4년 이런 것은 없다. 따라서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0점 꼭 알아두시고 3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3년 넘어가면요. 앞에 게 살살 지워져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블랙박스에 그 칩이 있잖아요. 8기가 칩을 넣어놓으신 분 용량 캐퍼가 16기가 칩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이 녹화가 쭉 되죠. 녹화가 이제 쭉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 8기가짜리다 16기가이다 여기가 딱 끝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녹화가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녹화가 되면서 되는 양만큼 앞에 게 지워져 나가잖아요. 또 늘어나면서 지워져 나가고 이렇게 항상 그 영향만큼 유지되면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3년인 동안은 3년 전의 것은 지워져 가면서 계속 합쳐져 나간다. 꼭 알아두시고 꼭 시험에 나온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로 인한 피해자가 다쳤어요. 또 사망했다. 이때는 벌점이 있는데 사망자는 얼마? 100점, 중상자 1점, 경상자 10점, 부상신고당 5점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그 다음에 부상신고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요. 그 대신 사망자가 둘이면 여기는 2배가 되겠고 경상자는 또 경상자, 중상자 나름대로 이제 2배가 되는데 그걸 도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뭐 19번은 1항이 벌점으로 만든 그걸 했어요. 사망자 한 명당 얼마인데 90점인데 100점이 되어 있으니까 아니다는 거고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놔두고 일단은 중사자 한 명당 15점인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다. 사망자가 한 명이 생겼다. 얼마? 90점이에요. 단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을 기준한다. 교통사고 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분을 사망자로 보고 운전자한테는 얼마? 90점. 중상자는 어떤 걸 중상자라고 해요? 3주 이상 치료가 나오는 거. 나 4주 진단 받았다. 또 내지는 내가 5주 진단 나올 거면 사고를 냈어. 이런 것이 이제 중상자라고 그래요. 벌점 얼마? 15점. 경상은 3주 미만에서 5일 이상. 5일 이상의 어떤 치료와 3주 미만의 어떤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료에 의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경상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5점. 그 다음에 부상신고. 말하자면 그 일주일이 안 되는 5일 미만의 어떤 치료, 뭐 타박상 이런 거겠죠. 이런 거에는 그냥 신고당 2명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 사고 나가지고 중상자가 몇 명이야? 뭐 동시에 뭐 이렇게 많이 다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전부 각각 합해가지고 계산한다. 이때에 뭐 121점이 넘어가면 면허증까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사망 얼마? 90점, 중상 얼마?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얼마? 2점.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공부해 두시고요. 꼭 시험에 나오고 있고 나와야만이 아마 그게 시험이다라고 보실 정도로 중요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서 20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죠. 규정속도를 60km 초과 운행한 경우 벌점은 얼마이냐? 벌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 법규상에서 위반한 거에 따라서 이때 60km를 초과한 규정속도에서 그러니까 50km로 가야 될 구간에서 110km 이상으로 간 거예요. 60km 초과라는 것은 이럴 때는 벌점이 얼마다 공부해 두셨나요? 60점입니다. 따라서 벌점 15점 대표적인 게 신호위반, 그 다음에 그 핸드폰,
운행 중에 핸드폰 쓰는 것도 벌점 15점이에요. 그 다음에 벌점 없는 건 뭐 안전띠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벌점 30점, 이제 중앙선 침범, 이런 것들이 이제 30점에 들어간다. 규정속도 벌점,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 신호위반 몇 점? 15점. 중앙침범은 몇 점? 30점. 그 다음에 휴대폰 쓰는 거 얼마? 15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운행 중에 휴대폰 나오네요, 여기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 승합자동차의 행정처분. 이때 승용자동차는 6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화물자동차는 승합자동차의 어떤 그 버금가는 그런 범칙금을 내는데 범칙금 얼마? 7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벌점 15점. 따라서 휴대폰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화물자동차 운전할 때의 범칙금이 얼마? 7만 원. 승용자동차는 6만 원 참고해둬서 알아두시고요. 화물자동차 개념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바쁘게 또 설명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마 제 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 책을 이제 보시면서 정리했지만 시험 보기 하루 전, 시험 보기 직전, 1시간 후에 시험 본다 라고 한다면 마지막 이 영상을 보시는데 문제를 충분히 이해되도록 반복해서 시청하세요. 한 방에 합격하기를 여러분 기원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것만 가지고 공부했어요. 다음 강좌에서는 바로 이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또 짧게 설명드리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 잘 챙기시고요.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